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멕시코의 충격적인 성명서. 2. 한국이 이룬 위대한 일. 3. 바이든의 양심의 가책.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멕시코 공군은 군 현대화 작업을 위해 카이의 FA-50 경비행기 구입을 검토 중이다. 현재 멕시코는 F-5 전투기 교체 사업을 추진 중이다. 멕시코 공군이 현재 운용 중인 항공기가 21년 이상 작동된 노후 항공기로 유지 관리 비용이 크게 들어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 멕시코 국방부는 평균 가격이 대당 3천만 달러약 353억 4천만 원모 추정되는 제트기를 10대에서 12대가량 구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ม็xi코가 눈독들이고 있는 카이의 FA-50은 T-50 골든 이글 훈련기에서 개발된 싱글 시터 전투기로 최대 1600kmh의 속도에 도달할 수 있으며 비행거리는 1900km에 달한다. 또한 통신 시스템 링크 16, 펄스 레이더 도플러, ELM 2031 야간 투시경이 장착돼 있으며 4.5톤의 적재량을 가진 유도, 폭탄, 유도, 미사일 등을 실을 수 있다. 멕시코 국방부에 따르면 FA-50은 F-5를 대체 투입돼 공중 전투기량을 뽐내는 건 물론 마약 밀매와 조직 범죄로 인한 폭력을 줄이기 위해서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한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마약 조직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저 멀리 멕시코까지 이어지는데요. 멕시코 카르텔이 공급한 합성 마약, 펜타닐이 한국 사회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많은 10대들이 무방비하게 마약에 노출되어 죽어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들 마약 조직의 온상지인 멕시코에 한국 특수부대가 모습을 보이며 이들 조직을 일망타진했다고 하는데요. 특수부대의 활약에 제대로 총도 쏘지 못하고 제압되었다고 합니다. 오랜 기간 마약 조직과 상대한 미국 마약조사국에서도 한국의 놀라운 제압 실력에 감탄했다고 하는데요. 한국 미국 사이에 훈련이 잘 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 한국 특수부대의 놀라운 실력을 잘 지켜보고 있다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현재 대규모 야외 훈련장인 포트오윈 국립훈련센터 NTC에서 훈련 중인 대한민국 특수부대는 한 달에 걸친 훈련 기간 동안 후방 침투, 적 핵심 기지 타격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특수부대와 함께 같이 훈련을 한다는 사실도 밝혀졌죠. 모하비 사막에 위치한 포트 어윈은 특수전 훈련 장소로 유명한 곳. 이곳에서 대한민국 특수부대들이 최초로 훈련을 진행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동안 한국 특수부대의 실력을 과소평가했던 미국이 한국의 특수부대 실력을 인정한 것이라 볼 수 있죠. 북한을 겨냥해서 대대적으로 훈련을 선보인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분석에 마이클 리 마틴 사령관은 특정 국가를 고려해서 훈련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며 코로나로 인해 특수임무에 있어 현장 경험을 할 수 없었던 만큼 현장 경험을 쌓는다는 차원이라고 말하며 북한 때문은 아니라는 뉘앙스를 보였습니다. 마틴 사령관의 인터뷰에는 묘한 뜻이 담겨 있었는데요. 최근 알려진 어떤 사건 덕분에 그가 말한 현장 경험이 무슨 의미인지 언론과 전문가들은 알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모하비 사막에서 훈련만 할 줄 알았던 한국 특수부대원들이 미국 DEA 마약수사국과 함께 멕시코 국경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멕시코 북서부 지역 소노라 인근 국경에서 중무장한 한국 특수부대원들이 마약상과 총격전을 벌이는 모습이 포착된 것이죠. 사령관의 말처럼 실제 훈련을 방불케 하는 마약 현장의 모습을 드러내며 멕시코 마약상들과 전투를 벌인 것입니다. 마약을 통해 엄청난 부를 쌓은 마약상들은 단순히 깡패 집단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중무장한 인원을 기용한 전투부대나 다름없는데요. 한국 특수부대원들이 DEA와 협조를 통해 이들 마약상 기지를 습격, 마약이 유통되는 길목에서 마약을 압수해 이를 회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소노라 외에도 다른 마약 밀매 거점을 타격하는데 한국의 도움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어째서 한국 특수부대원들이 멕시코 인근에서 위험한 총격전까지 무릅쓰고 마약상 타격에 나선 것일까요? 한국과 일절 관계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마약상 척결에 한국이 힘을 쓰는 것은 일견 이상한 일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한국도 마약 문제에 있어서 제3자 입장이 아닌 상황 인력 부족으로 인해 DEA 역시 마약상 단속에 어려웠는데 한국이 이를 도와주면서 한국은 멕시코 마약상의 마약을 뿌리부터 근절할 수 있었습니다. 멕시코에서 생산되어 미국으로 넘어오는 마약은 이미 미국만 유통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마약에 중독된 한국인들이 미국에서 그 맛을 보고 한국까지 마약 밀수입,
이를 한국에 뿌리는 것이죠. 가장 악명 높은 마약이자 멕시코에서 수출되는 제품은 바로 펜타닐인데요. 미국에서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펜타닐은 현재 한국 사회에도 번지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한국 특수부대 임무 수행은 미국의 요청에 따라 수행된 것으로 한국으로 밀수입되는 펜타닐 경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세운 오랜 계획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펜타닐은 2020년에 본격적으로 한국 사회의 유통 젊은 1220세대 래퍼들을 중심으로 유흥가에 뿌려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마약보다 몇 배나 강력한 효과를 보이는 펜타닐은 죽음의 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래퍼들 사이에서 유행을 타기 시작한 펜타닐은 본격적으로 강남 일대 유흥가를 중심으로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필로폰이나 대마와 같은 약물과 달리 신종 합성 마약이었기에 단속의 허점을 노리고 순식간에 번질 수 있었죠. 단속을 피할 수 있는 SNS 텔레그램과 비트코인의 존재도 이들 마약이 기승을 부리기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정체가 탄로나는 것을 두려워한 마약상이 비대면으로 약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죠. 그 결과 마약사범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대검찰청 2021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작년 검거된 마약 사범 수는 1만 6,153명이었습니다. 미 검거자를 포함해 마약 거래에 관련된 이들까지 계산해보면 대략 100만 명이 마약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계산이 나오죠. 특히 마약사범 가운데 10대들의 비중이 현격히 높아졌습니다. 볼리 다 바스타드라는 예명으로 활동 중인 래퍼 윤명호는 펜타닐 중독을 고백하며 유혹을 떨치기 어렵다는 말을 남겼는데요. 최근에는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해 다른 마약을 한 사실이 발각되기도 했습니다. 유명인들도 마약을 쉽게 한다는 소문은 10대들을 더 취약하게 만들었죠.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한국 경찰에서는 마약의 근본 뿌리를 근절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특히 마약이 주요 생산되고 공급되는 멕시코가 그 중심이었죠. 멕시코는 여러 원료를 수입해 합성 마약을 생산하는 생산 공장으로 바뀐 지 오래되었습니다. 마약이 주요 멕시코 수출품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마약 판매로 인해 벌어들이는 수익은 상상 이상이죠. 범죄 조직들 역시 마약에 손을 댔고 유명한 거물 마약상 엘차포는 멕시코 등지를 중심으로 세력을 확장. 이후 미국에 의해 체포되긴 했으나 그의 사업을 이은 후대 범죄 조직들이 멕시코 전역에 뿌리를 내리며 신종 마약 사업을 벌였죠. 육상에서 거래를 하는 것도 모자라 아예 지하 터널까지 뚫고 마약을 건네는 이들이 생길 정도인데요. MBC와 멕시코 언론은 최근 이들 조직이 뚫어놓은 대규모 밀수 터널을 확인했습니다. 터널의 길이는 축구장 6개를 합친 길이에 달했죠. 질식을 막기 위한 통풍 장치부터 전기 배선 대량의 마약을 배달할 수 있는 선로까지 갖춘 이 터널은 마약 조직의 안정적인 수입을 가져다주는 황금 터널이었습니다. 미국 정부와 멕시코 정부도 기승을 부리는 마약상을 잡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매번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기민하고 많은 조직원이 있는 마약상들과 달리 DEA와는 한정적이고 멕시코도 단속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죠. 마약상들의 위협으로 멕시코 정부도 근절을 위해 노력했지만 효과적으로 이를 제압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의욕이 꺾인 멕시코 특수부대의 숫자도 점점 줄어들었죠. 더욱 단속 인원이 부족하게 되자 미국 입장에서는 속이 탈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단속 인원은 물론 마약상 1만 타진을 위해 병력이 필요했습니다. 때마침 마약을 공급하는 멕시코 마약상 퇴치를 선언한 한국 정부의 수요와 미국 DEA, 멕시코 정부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죠. 그 결과 미국 마약 단속국과 멕시코 정부, 한국 정부 사이에 국제공조가 실시되었습니다. 해양경찰청은 DEA와 업무 협의를 맺으며 단속 강화에 도움을 주기로 하는 한편, 한국 역시 특수부대 인원을 파견 보내 DEA와 협조하기로 한 것이죠. 멕시코 정부 역시 한국 특수부대의 활약을 허락하는 등 파격적인 대우에 나섰죠. 그 결과 소노라 근방 마약 조직을 일망타진하는데 한국이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소노라를 중심으로 조직을 운영하던 시날로아 카르텔의 하위 조직으로 3명을 사살, 10명 가까운 조직원과 제조원을 체포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마약 소탕 작전에 참가했던 한국 특수부대원들은 손쉽게 이들을 잡았다고 합니다. 오랜 기간 마약 단속국에서 일하며 마약상들과 싸움을 벌인 현지 미국 수사원들도 한국 특수부대원의 활약에 혀를 내둘렀다고 하는데요. 특히 기관 단총을 쏘면서 죽음을 무릅쓰고 달려드는
카르텔 조직원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단발로 제압하는 장면이 인상적이었다고 합니다. 멕시코 특수부대와 오래 일을 했어도 이런 실력을 보인 인물들은 없었다고 하는 이들 마약 간섭국 인원들은 한국 특수부대의 탁월한 실력에 감탄해 정식으로 한국이 마약상 근절을 위한 인력 지원을 하길 바란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는데요. 얼마 안 되는 시간에 순식간에 이들 조직원을 제압한 한국 특수부대. 북한을 상대하고자 오랜 훈련을 거듭한 이들에게 사실 멕시코 마약 조직은 문제라고 하는 것이 미안할 정도로 한국 특수부대에게는 쉬운 타깃이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공조 수사는 점점 더 늘어날 전망인데요. 갈수록 늘어나는 마약 인원의 공급책을 차단하기 위해 한국 정부도 특수부대 투입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미국과의 협조로 이뤄낸 첫 성과가 훌륭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2020년 한 해 동안 불법으로 생산 및 유통된 펜타닐은 대략 1301kg 수준. 이는 2019년에 비해 486%가 증가한 수준으로 2022년에는 그보다 더 많은 양이 유통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물론이고 성인들의 목숨까지 앗아가는 펜타닐 이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한국 정부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마약상 퇴치의 놀라운 성과를 보여준 한국 특수부대의 활약에 박수를 보내며 과거 마약 청정국으로 불리던 한국의 명성을 되찾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더해 애플이 중국과 비밀 계약을 통해 이득을 챙겼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미 의회에서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삼성이 꺼내든 묘수에 미국 정부는 꽤나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한데요.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막고자 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미국 내 반도체 신규 투자를 하는 기업에 총 520억 달러의 보조금과 240억 달러의 세금 면제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좋은 취지로 보이지만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 내 첨단 반도체 투자를 제한하는 조건이 붙어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뒤통수를 맞았다고 하는 것도 이것 때문입니다. 삼성은 중국 시안에서 전체 낸드 플래시의 40%를 생산하고 SK 하이닉스는 우시와 다롄에서 디램 50%, 낸드 플래시 30%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한국 반도체 수출 총액 1280억 달러 중 60%를 차지하는 한국 무역의 최대 고객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수출의 25%, 수입의 23%를 차지하는 가장 큰 교역 상대국이고 약 2,000개에 달하는 소재와 부품들이 중국의 80% 이상을 의존하고 있어서 당장 이것들을 포기한다면 피해가 막심할 수밖에 없겠죠. 중국 의존도를 줄여야 하지만 삼성전자에서 미국 주도의 칩사 동맹과 관련해 중국의 이해를 먼저 구해야 한다고 밝힌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미국을 포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요. 반도체 장비만 해도 한국의 미국 의존도는 약 25% 정도 됩니다. 미국의 영향을 받는 일본과 네덜란드 25%를 포함하면 사실상 미국 정부의 동의 없이 반도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강도 높은 견제를 하는 사례는 일본 미일 반도체 협정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일본은 80년대 정부 주도 아래의 반도체 소재, 제조 장치, 제조로 이어지는 수직 산업 구조를 형성했었고 여기에 일본 산업계의 폐쇄적인 문화까지 더해져서 미국산 제조 장치나 소재들이 일본 제조업체의 공정 설비에서 점차 자취를 감추게 되어 대규모의 경제와 산업화 생규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니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하던 미국을 압도하는 투자와 연구가 가능했던 것은 당연했겠죠. 그 결과 미국 인텔 등과 비교해 수율도 높을 뿐 아니라 무려 10%나 저렴한 가격에 납품할 수 있었는데요. 여기에 당시 저평가돼 있던 일본 환율, 값싼 노동력도 유리한 수출 환경에 더해져 일본 반도체 산업은 1980년대 초중반 세계 시장을 거침없이 잠식해 나갔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반도체 산업은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 섰는데요. 그러나 이대로 자국이 일으켜 세운 메모리 산업에서 손을 뗄 수 없었고 미국은 동상 압박을 시작하게 됩니다. 미국은 일본 반도체 업계의 구조를 문제 삼고 반도체 산업협회 무역대표부 유스터에 청원 공세를 넣었는데요. 며칠 뒤 미국 마이크론, 인텔, AMD 등 미국 반도체 업체들의 제소가 연달아 이어졌고 미국 상무부가 직권조사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직권조사란 기업들의 제소 없이도 상무부의 권한으로 수출 과정에 문제가 있을 시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무역제재 수단으로서 그 대상이 되는 국가에겐 그야말로 공포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죠. 이에 일본 정부의 로비 등의 외교 활동을 펼쳤지만 자국 기업의 존망이 달린 미국을 상대로 통하지 않았고 결국 협상 테이블에서 양자 협정문에 서명했던 사건이네요. 이 사건으로 인해 일본 반도체는 회생불능 상태가 되었으며 삼성전자가 세계 1위 반도체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이런 방식의 무작정패는 외교가 가능했지만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현상을 겪고 있는 지금 이렇게 했다가는 동맹국들의 불신을 받아 외교적 신뢰도가 바닥을 치겠죠. 그 때문에 미국은 지금 같은 방식으로 한국 때리기에 나선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삼성의 라이벌인 애플이 미국의 뒤통수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애플이 신규 납품처로 중국 양쯔 메모리와 PC를 선택한 것이죠. 올해 출시 예정인 아이폰 15 시리즈와 보급형 모델에 128단 랜드 플래시를 탑재하려 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애플은 그동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랜드 플래시와 D램을 조달해 왔는데 중국 업체 쪽으로 메모리 공급처를 다변화하면 국내 업체와 가격 협상에서 우위를 가질 수 있어 가격이나 시도, 전략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애플의 이런 행보는 칩사 정책의 의도에 완전히 벗어나는 행보이기 때문에 미 의회는 현재 난리가 났는데요. 지난 2일 파이낸셜 타임스 등 외신을 보면 마르코 루비오 미국 상원 의원 등은 애플을 향해 양쯔 메모리의 낸드 플래시를 사용할 경우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애플의 이런 행보에 미 행정부에서는 별다른 대응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애플의 독단적인 움직임이 아닌 중국 내 투자 금지로 삼성과 SK의 성장을 막은 후 양쯔 메모리와 경쟁을 붙여 한국 반도체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낸드 플래시의 경우 삼성전자가 33%, SK하이닉스가 20%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시장 절반을 차지해왔는데요. 그 뒤로 일본 키옥시 15%, 미국 웨스턴 디지털 13%, 마이크론 12% 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한국 점유율이 낮아지길 바라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2016년 사드 사태 당시 중국이 한국 불매운동을 할 때도 별다른 조치가 없었고 애플 CEO 팀 쿡이 중국 고위 인사들과 2.75억 달러 324조 원 규모의 계약을 했던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죠. 애플은 이러한 대규모 투자를 하기로 하고 중국 내에서 애플페이, 아이클라우드, 앱스토어에 대한 제재를 면제받았으며 기술 개발 투자를 약속하는 동시에 중국 부품을 많이 사용하겠다는 계약을 맺은 것인데요. 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중국 스마트폰이 저렴함에도 삼성, 애플만을 쓰는 이유 중 하나인 편의성을 애플만 챙기게 되었고 핸드폰을 고르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만큼 중국 내 삼성 스마트폰 점유율이 없다시피 한 것도 당연한 수순이겠죠. 인텔은 미국 오하이오주에 200억 달러를 투입해 2개의 첨단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고 있는데요. 지난 10일 바이든 대통령은 인텔 반도체 신공장 기공식에 참여해 미국으로부터 세금 지원을 받는 기업들이 공급망을 훼손하는 중국에 투자하지 않도록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중국에 대한 투자 차단과 인텔 지원이 하나로 묶여 있다는 증거인데요. 미국 정부는 자체적으로 기술과 양산 능력을 확보할 때까지 삼성전자에 의존하고 반도체 생산 라인이 자리를 잡게 되면 업체든지 등을 돌릴 수도 있는 것이죠. 작년 11월 미 상무부가 반도체 자료를 요청하는가 하면 지난 6월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3나노 파운드리 공정 양산에 성공한 데 이어 이러한 삼성의 기술 초격차를 없애려고 일본과 합작해서 2나노 파운드리의 개발을 위해 새로운 연구기관의 설립 계획을 세우는 등 미국이 자기 배만 채려는 모습은 다양한 곳에서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삼성이 미국의 반도체 갑질에 강력하게 경고하는 행보를 보여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에게 협력하자고 해놓고 이러한 모순된 행보를 계속 보이자 삼성은 브라질에서 반도체 공장 설립을 논의했고 MOU를 체결한 것이죠. 브라질 정부는 지난해부터 삼성전자 현지 반도체 공장 건설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러브콜을 보내왔다고 하는데요. 파리아 장관은 지난해 11월 한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삼성전자 브라질 반도체 공장 설립에 관련한 제안을 공식적으로 보냈다고 밝혔었다고 합니다.
한국 정부와 브라질 정부의 양해각서 체결은 브라질의 이러한 노력의 성과라고 하는데요. 브라질은 삼성전자 및 LG전자, 현대자동차, 대만 폭스콘 등의 생산 공장이 위치한 남미 지역 제조업 중심 기지로 꼽히고 있어 미국의 갑질에 대한 박격 카드로 사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멕시코 정부 또한 삼성의 반도체 공장 유치에 나서 미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이재용 회장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멕시코 대통령을 만나 삼성전자의 멕시코 현지 사업 현황을 설명하고 중장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멕시코는 반도체 최대 수요국 가운데 하나인 미국과 입접해 있으면서도 인건비와 물가가 훨씬 저렴해 삼성전자 등 반도체 기업에게는 매력적인 생산 거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만큼 확률이 꽤 높다고 합니다. 이는 TSMC의 창업주 모리스 창 또한 동의했는데요. 올해 4월 미국의 한 싱크탱크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할 때 드는 비용은 대만보다 약 50% 높은 수준일 것이라며 미국은 반도체 위탁 생산을 위한 인력풀을 충분히 보유하지 않았고 이들을 교육하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말하며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는 않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멕시코 정부는 올해 8월에 통과된 미국 반도체 지원법을 멕시코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데요. 멕시코에 공장을 세우면 더 적은 비용으로 공장을 운영하면서도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인 것이죠. 이러한 한국의 합격 카드에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 지미 굿니치 부회장은 전기차와 반도체에 있어서 미국이 동맹인 한국에 더 많은 유연성을 발휘하기를 기대한다 라며 한국 같은 친밀한 동맹국을 저버려선 안 된다고 인터뷰했는데요. 미국의 갑작스러운 갑질에도 굴하지 않고 생산의 다각화라는 방향성을 잡은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